과목은 노인간호고요. 자, 교재는 전국간호 되겠습니다. 전국간호, 노인간호, 페이지는 1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보시면 노인간호의 이해입니다. 노인간호. 그래서 노인간호는 현재 노인간호를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노인간호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노인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노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호의 효과가 좋겠죠.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약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페이지 보시면요. 첫 페이지는 노인의 정의 및 특성이 나와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노인의 간호의 필요성이 있겠고요. 노인 인구 증가 요인 또는 노인 건강 문제의 특성, 그 다음에 노인 간호 시 고려할 사항, 자, 신체 변화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노인에 대한 우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간호 2의 우리나라 노인 복지 사업, 그리고 노화에 따른 변화 및 건강관리, 노인성 질병과 간호, 자, 마지막에 특수 상황에서의 간호가 국가고시 주요 출제 챕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노인 간호의 이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5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노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우리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에서는 60세 이상을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노화의 정의 및 노화 이론이 나와 있고요. 그 전에 보기 전에 우리가 노년기의 특징 및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 65세가 이상에 접어들이면 우리가 신체적,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요. 그로 인해 고독감, 경제적 악화, 그 다음에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고 회복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사회활동 제한 및 경제력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물론 뭐 더 잘 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노년기 활동이 이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두 번째, 노년기의 발달 과제입니다. 발달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노년기를 잘 보내볼까, 그거에 따른 적응 훈련이겠죠. 자, 첫 번째, 건강과 체력 쇠퇴에 대한 적응. 은퇴 및 수익 감소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적응하는 기간, 또한 또래 집단과 관계 유지 및 만족스러운 환경 유지, 그리고 부부관계 유지하는 거에 많이 발달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 노화의 정의 및 노화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노화 이론의 정의.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노화 이론 중에 생물학적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산화기 이론이라서 활성산소 이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제 강의에서는 우리 두 번째 사회 심리, 그러니까 심리 사회적 이론을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53페이지의 중간에 나와 있는 생애과정 혹은 성장 발달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생애과정 이론은 성격과 생애 전과정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추적한다라고 돼 있고 그의 대표적인 이론을 펼친 분이 바로 에릭슨이 있겠습니다. 자, 에릭슨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돌아가셨고요. 이때 다음과 같이 8단계 성장 발달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볼 게 우리 아동간호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 에릭슨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 관점 성장 발달 이론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이론을 맞아들여서 이걸 기초로 다시 또 자기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나온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먼저 보면서 그 다음 이론 펼쳐볼게요.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관점은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계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성적 본능이 인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성적 본능이 쾌락과 갈등의 근원이면서 이게 발달 단계로 특정한 신체의 한 부분에서 결정된다고 이론을 펼쳤습니다. 자, 사람 인격, 그러니까 즉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론을 펼쳤고요. 우리가 아는 본능, 쾌락의 원리에 지배되는, 그리고 두 번째 자아가 있었어요. 자의식과 본능과 초자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자아가 있습니다.
도덕적 중재자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그러니까 성격 발달을 어떻게 얘기했냐. 자, 태어나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다뤄졌고요. 우리 심리내적 욕구 단계를 성감대에 맞춰서 이론을 펼친 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에릭슨은 사회심리적 발달이라고 해서 12살 청소년기 지나서 생식기에서 끝났지만 에릭슨은 점차 우리 안에 사람과 함께 대인관계를 계속 펼치면서 성격은 계속 바뀌어 간다라는 이론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자, 프로이트 정신분석 성적 발달 보면요. 무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사회 규범에 맞춰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의식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라든가 폭력적이라든가 부도덕하고 충동적이고 이의적인 욕구, 난 저것을 갖고 싶다 라는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으나 그거를 놔두고 우리가 사회 규범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 의식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때로는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 심리 성적 발달 이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중반에는 프로이드 이론을 슬슬 부정하기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발달 이론을 반박하기 시작했고요. 무의식 속에 의존하며 성격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간섭 또 일생에 경험하는 개인들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드디어 주장한 에릭슨이 그 대표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깨부쉈죠. 그래서 에릭슨은 우리가 평생 대답해야 할 해결해야 할 8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애 주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노년기까지 쭉 이어서 8단계로 과업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동기 좋은 기억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고요. 전생에서 걸쳐 발달의 단계마다 겪는 경험이 성공적이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바로 심리 사회성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과거와 현재 간의 연속 및 통일성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상태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경험적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 위기가 찾아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가장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체성의 혼란은 훗날 중년기에도 유사한 경험으로 다시 등장될 수 있다는 연속성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에릭슨은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은 성격은 5세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계속 변화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라고는 정체성을 창립한 분이 바로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생애를 한번 보고 가면요. 에릭슨 1902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났을 시 그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상태가 됐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남자분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에릭슨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릭슨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부분을 숨겨야 할 비밀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린 것이고요. 이제 그 비밀이 당시 동일 나치가 유대인에 대한 반인권적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가족이라는 무시와 핍박을 견뎌야 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소년기 알게 되면서 에릭슨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등생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고대사나 미술 분야가 조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고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새 아버지의 견해와 달랐던 에릭슨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분이 이제 누가 만났냐? 에릭슨에게 형식적이지만 학문을 학습하게 해주었고 그가 심리사회학자가 될 수 있게끔 해줬던 바로 정신분석가로 활동했던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 25살이었던 1927년에 안나 프로이트가 설립한 어린이를 연구하던 학교에 참여하면서 에릭슨의 방황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에릭슨은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8단계를 구성하여서 이제 말을 하게 됐죠. 자, 에릭슨은
계속 아동기와 사회라는 책을 계속 냈고요. 50세 넘어서 책을 출판했고 대학 학위조차가 없었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새로운 이론을 전개한 에릭슨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였고 1994년도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동 발달, 아동 간호학에서는 이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을 누구나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면요. 자, 1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은 8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신생아 때죠. 그래서 영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살까지. 그리고 프로이트로 얘기하면 구강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감대, 모든 기본이 입에만 맞춰 있는 구강기에 신뢰감과 불신감이라는 기본 갈등이 존재하여 양육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신뢰나 불신감을 학습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자율성 대 수치심. 자, 다음 중 유아기의 에릭슨 심리발달 사회 단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자율성 대 수치심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동기와 노인 간호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단계는 이제 3세까지죠. 3세. 그래서 학문기가 되겠습니다.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문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자율성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에 따른 또 반대적인 수치심이라는 기본 갈등이 존재하며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스스로 어떤 힘으로부터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주도성 대 죄책감이 되겠습니다. 주도성은 이제 4세부터 5세까지 학교 가기 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학령정기라고 말을 합니다. 학령정기. 이때는 아동 생식기라고 표현하고요. 남근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게 되고요. 주도성을 가지고 기본 갈등이 존재합니다. 죄책감이라는 자율적으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며 주변을 탐색하는 등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같은 성에 있는 아빠를 동경하고요, 아들이. 하지만 아빠가 엄마와 더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빠를 경계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 당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살부터 11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근면성실이죠. 그래서 이때는 생식기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복기 되겠습니다. 그 근면감과 열등감이라는 기본 갈등이 존재하며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근면성을 익히지만 이에 실패하면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단계 12살에서 18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사춘기라고 하고요. 프로이드로 보면 이때는 생식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아 정체와 자아 정체감 혼돈이라는 기본 갈등이 존재하며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는 시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단계입니다. 성인 초기고요. 성인 초기는 우리가 18부터 40살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인 초기에는 친근감과 고립감을 갖고 있고, 자,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며 연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 중기 되겠습니다. 중년기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중년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갖고 뭔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침체성이라는 기본 갈등이 존재하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단계 노년기 65세 이후의 노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자아 통합감과 절망감이라는 기본 갈등이 존재하며 인간은 이 시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각 단계별로 위기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한 쌍을 이뤄서 다루고 있고요.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이 발달되어야만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또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그 결과 각 단계마다 자아의 특질, 즉 기본적인 강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위기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병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곧
실패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은 경험을 많이 쌓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이론이고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철학 가치와 유사하고요.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에 많이 두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줬죠. 그래서 특히 아동 간호와 심리사회 발달에 아주 대거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노년기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통합성 대 절망감을 고르시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네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보시면 노인 간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154페이지에 노인 간호의 필요성. 즉 노인 인구의 증가죠. 그래서 노인 간호가 필요해진다고 돼 있고 현재 2025년 우리나라는 약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 72년도에는 47.7%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증가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요. 한국 초고령 사회 진입이 이미 돼 있고 노인 인구 서비스 수요 증가, 노인 특화 간호 전문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 고령화의 원인을 보시면 의학 및 과학 기술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또 반면에 출생률이 저하되고 사망률이 감소함으로써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생활 수준 및 영양 상태 개선이 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어서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고 그리고 조기 검진, 조기 치료가 빨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고령화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상황을 보시면요. 고령화, 즉 평균 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고 출산율 감소,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부양 부담 증가로 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경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56페이지 부양인구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투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경제 발전이 어렵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추후에 우리는 사회에서 노인 복지 문제가 주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자, 노인 건강 문제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건강 문제의 특성. 자, 국가고시 2022년 최근 것까지 주기적으로 매해 출제되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해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많고요. 급성질환이 아니죠.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과 치매 등 노화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의료비 부담 증가로 가족에게도 부담이 아주 크고요. 사회적, 보건적 지원이 중요하고 노인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노인 인구 및 질환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노인의 질환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이유는 여성이 더 인구 수명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남성 사망률보다 여성 사망률이 낮은 것도 영향이 되겠고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고 급성이 아닌 만성 질병 질환 유병률이 높습니다. 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 부양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습니다. 장시간 관리가 필요하고요.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다. 비전형적인 경우가 있다는 소리는 우리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우리 충수염, 맹장염이라고 하죠. 충수염이 있는 경우가 아주 복통이 아주 심한데요. 노인의 경우는 복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특징적인 심근경색마저도 노인에게는 가슴에 통증이 없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아주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우리는 비전형적이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 해서 비전형적이다. 이 문장은 꼭 외우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항상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자, 같은 챕터.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의 관련성이 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 두 번째, 중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이다. 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가 쉽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공간가 많죠. 정상적 노화와 병리적인 노화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질병의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다.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다. 자, 국가고시에서는 이 만성질환을 급성질환이라고 많이 바꿔서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고시 문제. 2025년도 국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경과가 짧나요? 긴가요? 이완율이 길죠. 그래서 질병 경과는 깁니다.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죠.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낮은 게 아니고 합병증 발생이 높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다.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질병 경과가 길고요. 질병 원인이 불명확하고요.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은 게 아니고 높습니다.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탈수, 변비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